YTN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고가교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시흥 사고 현장입니다. 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4시 반쯤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까지 14시간 넘게 흘렀는데요. 이곳 사고 현장은 어제 사고가 났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크레인, 어제 구조물을 들어올렸던 크레인인데요. 크레인 붐대가 일부 찌그러진 채 사고 당시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이 옆에 구조물, 교각과 교각을 잇는 이 구조물인데요. 교각이 완전히 부서진 채 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리는 경적 소리, 이 구조물에 완전히 깔려버린 차량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이 차량을 치우지 않는 이상 경적 소리가 멈추지 않을 텐데 이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이곳엔 경찰이나 공사 인력이 나와 있지 않고 현장도 별다른 통제 없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엔 일대의 도로가 통제됐지만 1차 수습이 끝난 현재는 모두 정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는 다리 기둥 위에 50m가 넘는 콘크리트 빔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최종적으로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인데 이 빔을 올리다가 도미노처럼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빔을 매달아 올리다가 위치를 맞추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오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곳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했던 소방은 모두 7명을 구조했습니다.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가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나머지 현장 인력 5명과 시민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해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해 왔습니다.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월곶동 일대를 연결하는 서해안선 우회도로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시공사 등을 조사해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고 안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시흥 사고 현장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어젯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선 밤사이에 900여 세대가 전기 공급이 끊겨서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주변으론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한 세대에서 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 50대 남성 거주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구조됐고 28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김포시 구례동 일대에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지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5분도 안 돼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 등 피해 신고가 2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역사한 승강장에 짐을 든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3번홈에 가셔서 아까 그 열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진주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창원 중앙역에서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기관사의 건강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 316명은 승무원 교대가 이뤄질 때까지 40분가량 대기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건강 이상을 호소한 기관사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과거 논란이 됐던 사정 기능은 최대한 덜어낸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 조직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정수석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왜 부활시켰는지 이해가 간다고 언급한 겁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비리 감시와 사정 총괄, 여론 파악 등을 담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왔다며 해지 의사를 밝혀왔고 당선 후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2년, 민심 청취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한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무엇보다 국정기조에 대한 민심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했던 자리인 만큼 과거 논란이 된 사정기능은 뺀다는 방침으로 대안명칭으로 법률수석실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일찍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사정기관들을 강하게 좀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여당의 총선 참패로 각종 특검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정기능 강화라는 의구심을 피하며 실제 민심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가 민정수석실 부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연금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 개편안들과 각 방안에 따른 재정 추계를 보고받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이 미래 세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소득 보장 강화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공론화 결과에 반영된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현안과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이제 특위의 결정이 남았다며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더 극심해진 22대 국회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예고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양자회담.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5월 임시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은 5월 국회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5월 두 차례 본회의를 주장하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거야 입법 폭주 여론전과 동시에 내부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 국회 의석 상황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16표 이상 나올 경우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50여 명의 여당 의원,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 의사를 밝힌 의원들 표심 단속이 과제로 거론됩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 민주당 친명계와 조국혁신당 등 대여 강경파가 대거 원내 입성을 앞뒀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한동훈 특검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번 당선자들은 21대랑은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민생과제와 개혁과제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야권 입법 공세 방어가 더 어려워진 국민의힘. 친윤 영남권 의원 비율이 늘며
핵심 지지층에 기반한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거나 이 대통령 거부권에 더 기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 섞인 시선도 제기됩니다. 맞상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하고 첫째. 두 번째는 결국 여당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대응해야 됩니다. 각 당 내부 교통 정리는 전국 흐름을 좌우할 마지막 변수로 거론됩니다. 여당은 이르면 6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통해 비윤계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의 등판 가능성이, 민주당은 비명 행사를 뚫고 국회에 입성한 친문 20여 명의 행보가 당 내홍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목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라는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국회 상황을 가늠할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양대 노총이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도 같은 시각 광화문 사거리 동아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집회 이후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낮추면서 방역조치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선제검사 의무 역시 권고로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 경과시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고위험군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비 지원을 제외하고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휴전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자 지구의 라파로 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하마스에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까지 최종 대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역류된 인질의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 진입작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상전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אנחנו נשלים את יעדי המלחמה. אנחנו נפנה את האוכלוסייה האזרחית כדי שנוכל להתמקד במחבלים כפי שעשינו עד עכשיו. 전쟁 범죄 혐의로 자신과 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체포영장 발부설은 이스라엘 지도부를 마비시키려는 반유대적 증오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Branding Israel's leaders and soldiers as war criminals will pour jet fuel on the fires of anti-Semitism, those fires that are already raging on the campuses of America and across capitals around the world.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발언은 연립정군의 극우파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파 강요들은 연정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휴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경파들의 압박 속에 어젯밤 예정된 이스라엘의 전시 강요회의는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오늘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린 뒤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집트에 대표단을 보내 휴전안을 검토한 하마스는 현재 수뇌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언제라도 라파 공격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판 설득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신의를 다했다며 휴전 성사 여부는 하마스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을 하더라도 라파에 진격하겠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은 신의를 다한 것이라며 공은 이제 하마스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만큼 하마스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I wouldn't say that we're overly confident, Aurelia. I would say we're being very pragmatic about this. This is a good proposal. It's a really good proposal. And Hamas ought to jump at it.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real and important progress, but more still needs to be done. 미국은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 발언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휴전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에 진격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난민 150만 명이 빼곡한 라파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any kind of operation that does not address some of these key concerns would certainly be opposed by us. 협상안 수용 시한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은 5월 1일까지로 못 박은 데 반해 미국은 시간이 중요하지만 데드라인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해 이스라엘과 의견 차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교내 캠퍼스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 학생들을 향해 미국 컬럼비아대가 퇴학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학 측이 텐트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최종 해산 시한 통보를 한 것이 건물 기습 점거로 이어진 가운데 양측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벤창 대변인은 언론 성명에서 시위자들이 점거를 통해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은 퇴학에 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5월 1일 수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공포가 여전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월세를 산다고 합니다. 전국 비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70.8%인데 이게 2년 전 55.5%랑 비교하면 1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런 월세 쏠림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방은 무려 78%, 이 10명 가운데 8명이 월세를 택했습니다. 한편 신규 아파트 시장에선 미분양이 골칫거리입니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전체 80%가 넘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죠. 이 준공후 미분양은 8개월 연속 늘은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19만 채 정도의 주택 공급량을 누락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저래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이죠. 그런데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노동절에도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남들 쉴 때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든 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청소 노동자들 오늘도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루 쉬면 다음날 일이 2배로 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택배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인데요. 즉,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소규모 사업 정도 상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직원 수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쉴 수가 없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휴직권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로노동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볼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년에 무려 2조 5천억 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특권층들에게 쓰는 돈입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선물 정치로 유명하죠. 내부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랑 국방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북한의 노동당, 내각, 군 등 특권층은 6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한 사람당 연간 4천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정은 일가도 있죠. 100여 명 정도가 특권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사치품에 쓴 돈은 연간 8,300억 원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죠. 이 돈이면 연간 부족한 곡물 96%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에겐 고난의 행군, 특권층에게는 사치 행군이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볼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면플레이션이 이렇게 질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 찾는 분들 많죠. 그런데 국물은 시원할지언정 가격은 속이 쓰릴 지경입니다. 한 그릇은 무려 16,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그릇이면 탕수육도 이기겠죠. 자영업들도 그런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식자재, 인건비, 전기요금까지 다 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플레이션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탕과 김, 양배추 등 대부분의 식자재 값이 뛰면서 새로운 용어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푸드플레이션이란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상기후가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의 작황이 나빠져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까지 더해졌죠. 물가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혹시 데이트 약속 여기서 잡아본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서울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곳, 바로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오는 9월 66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멀티플렉스라는 개념이 있기 전인 단관극장 시절, 대한극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갖춘 극장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관객이 찾는 영화관이기도 했죠. 2002년에 멀티플렉스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대기업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향이 너무 컸던 거죠. 영화 올드 팬들에겐 좀 아쉽지만 대한극장 건물은 문화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문화공연장도 서울 시민의 친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를 상세 투약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첫 공판에선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씨 측의 입장이 공개됩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조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재판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손 검사장은 줄곧 1심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공수처 검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돼 2년 동안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달 재개된 재판이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2심 재판의 결심 공판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0차 공판도 열립니다. 지난 1977년 이른바 거무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 오늘 4차례 변론 끝에 나옵니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 3월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이었습니다. 네, 5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5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하늘빛이 다소 흐린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3도로 바람이 불면서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하늘이 계속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와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호남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남부와 달리 중부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면서 낮 동안 포근하다고요? 네, 오늘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다르듯이 기온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2도로 중부지방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20도 등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고요.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포항이 16도로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때이른 여름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사당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추진됐던 움직이는 달이 가동교 계획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 계획이 취소되면서 정부 예산 13억 원이 들어간 설계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됐고 협력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 대한민국을 이끌던 전초기지 부산항 북항. 부두가 있던 자리에 속속 건물과 도로, 공원이 생기는 등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1911년 완공한 일부두와 새로 조성한 마리나 사이는 부산항만공사가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계획한 곳입니다. 안쪽 바다에 함상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사업계획 9차 변경안이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된 뒤에 나온 구상입니다. 움직이는 다리, 가동교로 평소에는 관광객이 지날 수 있게 하고 배가 오갈 때는 한쪽으로 접히게 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던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2월 부산항만공사는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애초 8개월이었던 설계 기간은 경관 심의 등 여러 과정이 추가되고 부산항만공사 내부 사정까지 겹쳐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교량 방식이라 국내에는 없는 기술을 외국에서 찾거나 개발해야 해서 이 길었던 설계 과정에는 시공사 3곳도 참여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약속한 게 없었지만 항만공사와 특정 공법에 대한 기술 협약을 맺었고 설계가 끝나면 실제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 오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겁니다. 정말 전 세계를 다 뒤져서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예산적인 측면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런데 설계가 끝났는데도 공사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해 알아보니 부산항만공사가 가동교 계획을 철회한 뒤였습니다. 지난해 2월 해수부가 발표한 재개발 사업 10차 변경안에서 함상공원이 빠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갖다가 함상공원이 없어지는데 또 돈을 갖다가 들여갖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그냥 저희한테 불편함이 되더라고요. 정부 예산 13억 원을 들여 완성한 설계를 써보지도 못한 자리. 대신에 5억 9천만 원짜리 다른 설계가 준비 중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보행교를 만들겠다며 설계 용역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참여했던 시공사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지만 제가 그래도 국내 최초로 하는 교량이다. 좀 자부심을 갖고 하자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렇게 좌초돼 버리니까.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추진하게 되면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 줄게 돼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리 완공 후에 책임을 지게 될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거로 판단해 가동교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통계를 누락했는데 뒤늦게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락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전체 19만 가구가 누락이 됐습니다. 예. 지금 전자정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난해 7월부터 주택 통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물량이 6개월간 누락된 결과인데요. 네.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이제 물량이 누락됐는데 특히 준공 같은 경우 약 12만 채에 달하는 물량이 누락이 됐습니다. 예. 12만 채요? 예. 준공만. 예. 준공만 12만 채. 아까 말씀하신 게 총 그러면 19만 채가 누락이 예. 된 건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19만 채라는 게 뭐 감이 잘 안 오실 네. 텐데요. 분당하고 일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택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서요. 주택 수요자들이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지 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지라는 의사 결정에 참고로 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건설업자들도 신규 주택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업 결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앞으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는 중요한 근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대규모의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뭔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이자 근거가 되는 자료라면 이게 전셋값 상승에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특히 준공 같은 경우는요, 잔금을 갖다가 그 전세 보증금으로 치르려고 하는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하고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같은 경우도 무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요. 지난해 물량에 당연히 전세 가격하고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준공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12만 채 그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예 그 방향이 바뀌었죠. 감소에서 증가로. 그래서 이 준공이 실제로 늘었다는 것은 이 잔금을 갖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부담하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원래는 이제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이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더 높은 가격의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을 실제로 이제 받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가 공급이 좀 위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누락이 됐을까요?
예, 서울은 실제 중국 물량이 4만 1,200채로 밝혀졌습니다. 예. 오류 정정 전에는 2만 7천여 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13,900여 채가 누락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폴에 온 1만 2천여 채 정도가 통째로 누락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평균 서울의 그 중국 물량이 약 6만 4천여 채인데요. 예. 지금 실제로 서울에 공급된 것은 연평균 중국 물량이 64%인데 네. 원래 초기에 발표된 것은 연평균 공급 물량의 중국 물량의 절반도 안 되는 42%였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상당히 높은 가격의 전세 물량이 나왔고 그 전세 보증금 금액을 실제로 세입자들이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알리, 테무 이런 이제 중국 플랫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발암 물질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52종을 검사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15%에 달하는 38종에서 발암 물질과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신발 같은 경우 53% 조사한 거에서 나왔고요. 예. 가방, 장난감, 액세서리, 학용품, 기타 10% 정도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예, 네. 특히 이게 어린이 제품들이라고 하니까 우려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떤 발암 물질들이 나왔나요? 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38종 중에서 27종의 프레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죠. 이것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접촉할 경우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서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죠. 예.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6점 중에서는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 그다음에 그 외에 5점에서 납도 검출이 됐습니다. 네, 예. 이 문제는 이 제품들의 평균 가격이 3,468원입니다. 정말 초저가.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들은 굉장히 선뜻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들 제품은 정식 수입 요건 없이도 직접 이제 구매가 가능한 거고 정식 수입 제품과는 차이를 보인 건가요? 예, 이번 검사 결과 사실은 이제 정식 그 통관 절차를 예. 거친 수입 제품하고 중국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네. C커머스라고 하죠. 알리 테무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하고는 네. 당연히 이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안전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세청에서 지난해 정식 수입 제품 경우에는 75점 중에서 한 점, 약 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검사한 것은 252종 중에서 38종이니까 무려 15%에서 검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검사한 물질 같은 경우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만 기준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 그 환경 호르몬과 카드뮴, 납을 제외한 다른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예. 더 나올 수도 있는 더 나올 수도 거군요.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직구 이용객들이 요새 좀 많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회의 결과를 시장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시장 분위기는 반전이 돼가지고요. 예. 다우존스 지수가 약 1.5%, 나스닥 지수 2%, S&P 500 지수가 1.6% 가까이 다 하락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기준금리 시점을 갖다가 뒤로 미룰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1분기 고용비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전분기 대비 1.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1.0%보다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요. 예. 작년 4분기 0.9% 상승했던 것보다도 더 높게 상승을 해서 이 고용비용지수가 포괄적인 인건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네. 이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인건비가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서 이것이 사실 주가 하락을 부추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금리 인하 얘기를 하셔서요.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할 것이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역대 또 최대치란 말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좀 조급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 연준에서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FOMC 회의에서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이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을 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결을 하지만 좀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동결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미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물가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미국을 신경 쓰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중앙은행도 주요국 중에 최초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여전히 6월 달에 물가가 유럽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미국 연준의 인하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의 입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제작사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미국 현지 제작진과 함께 무대에 올린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토니상 의상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토니상 주최 측이 발표한 올해 최고 의상 디자인 부문 후보에 위대한 개츠비의 린다 조가 포함됐습니다. 린다 조는 지난 2014년 뮤지컬 신사들을 위한 사랑과 살인 설명법으로 이미 토니상 의상 부문을 수상했던 브로드웨이의 베테랑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는 신춘수 대표가 단독으로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과 기획을 진두지휘해 많은 관심을 끌었고 지난 25일 뉴욕에서 정식 데뷔했습니다. 올해 토니상 후보로는 뮤지컬 헬스키친과 스테레오포닉이 각각 1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시상식은 6월 16일 뉴욕시에서 열립니다.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페스타 2024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 서울페스타는 시민과 전 세계인이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인조이 올댓 서울을 주제로 오늘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국내외 관광객 4천여 명이 참석하는 K-팝 공연이 열리고 행사 기간 동안 서울광장은 파티장으로 또 광화문 광장은 놀이공간으로 꾸며지며 노을공원에선 K-바비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